한국의 소위 외교 관계라든지 안보 관계라든지 하는 소위 전략적 방향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 있다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건 꼭 내가 한번 여러분들 권하고 싶어서 책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라는 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그 본질적 구조를 제대로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항상 대조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이 지금 좌파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같기도 하며 왜 미국한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꼭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네. 예. 한번 아주 이름 있는 학자가 쓰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한 제야 연구자가 쓴 것인데 한번 꼭 좀 그러면 달리 이 책 쓴 사람 좋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생존 전략의 백이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6번째가 되는데요. 지난 5번까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동북아 문제 또 여러 가지 세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들을 조금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대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좀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은 기존의 양식과는 좀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질문의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 유튜브를 보시지 않고 그냥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맡으면서 대북 관계,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서훈 전 안보실장이 12월 3일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권한 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또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국정원장을 역임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번에 이 검찰의 기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후에 안보실장님은 사실 저와도 매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깊은 인연은 2007년 우리가 잘 아는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10월 4일에 14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이 합의문 14선언이라는 그 합의문을 초안을 작성하는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서훈 그때는 국정원 차장이었는데요. 차장은 차관급이었죠. 그때 서훈 국정원 차장이 저희 전체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제 같은 동북아 비서관이 저는 청와대였는데 그때 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안보정보비서관, 제 동북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팀원으로 있어서 그때 북측의 실무자들하고 14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아주 남북관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이 정보와 또 한편으로는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무현 정부 때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실무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6.15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국장으로서 그 남북관계 그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합의문을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역대 아마도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특히 또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서훈 원장이죠. 서훈 실장이죠. 제가 또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른바 민주당 정부 쪽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고 워낙 이분은 국정원에 입사를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해서 거의 한 30년간 국정원에서 일한 전문적인 정통적인 그런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994년에 그때 김영삼 정부 때죠. 그때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심포에 경수로 원자로를 착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건설 노동자라든가 여러 기업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때 서훈 안보실장이 처음 들어가서 북한에서 함께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최소한 1994년부터만 보더라도 2020년, 2022년까지 보면은 거의 한 30년 이상을 남북 관계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핵심적인 북한과 협상을 하는 그런 협상가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정원장으로 활약을 할 때는 미국의 CIA 국장, 폼페이오 CIA 국장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정보 최고 책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핵심적인 역할도 서훈 국정원장이 그때 맡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훈 국정원장 또 안보실장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노하우와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정책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정권의 정파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전문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정당과 상관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우리 국가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분이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또 영장 전담 판사가 그것을 또 구속하는 이런 것을 영장을 발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큰 한편으로는 손실이고 또는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전문 관료라든가 또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지식인 축적이라든가 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편으로 흠질을 무릅쓰고 가야 하고 험한 일도 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 여론과는 일정 정도 어긋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고 그런 경험이 전수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죠. 서훈 전 안보실장의 그 영장 청구 그리고 그것이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적용했던 그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는 그런 혐의예요. 검찰이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었던 2020년이죠. 9월 달에 그분이 어느 날 어업 지도선에서 사라졌어요. 밤에. 근데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딱 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스리퍼를 벗어놓고 이렇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나서 우리 특수부대, 우리 부대 감청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 감청 부대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 감청한 북한군의 이 감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월북 OS가 있다라는 그런 북한군의 감청 내용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구명정을 타고 있었다. 구명정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당시에 청와대를 비롯한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뭐 해경이라든가 또는 통일부까지 포함해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핵심적인 안보관계 장관들이라든가 이 핵심 인사들이 봤을 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 신발을 벗어놓고 없어 사라졌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 신고 있던 스리퍼를 벗어났기 때문에 실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실족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월북의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군의 감청에 대한 감청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능성을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만일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은 저는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살을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판단을 하다가 저는 결정적인 역할이 우리 감청부대가 북한군의 그 무선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청한 결과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월북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른바 특수정보, 그 SI라고 우리 보통 그러죠. Spe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SI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실족사와 자살 시도와 그리고 월북의 가능성 중에 월북의 가능성이 더욱더 이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특수부대의 그런 어떤 감청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특수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안보실 전체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정보를 모두 취합해 보니 결국은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 월북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앉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안보실장에게 서훈 안보실장에게 적용된 그 죄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무성 작성 및 행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매우 비밀에 속하는 그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무 단위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건 첩보의 형태든 정보의 형태든 또는 보고서의 형태든 그렇게 실무 단위에서부터 만들어서 결국은 청와대 안보실장, 아니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까지 오르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는 비밀의 유지예요. 이 비밀의 유지라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행정관 또는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위로는 안보실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비밀의 유지예요. 이 비밀이 새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국가 안보가 됐든 또는 전체적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비밀과 관련된 이런 서약을 할 뿐만 아니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체크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도 서훈 안보실장도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비밀을 다루는 부서에서 3, 40년을 활동을 했잖아요.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월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월북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수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이고 그것은 감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암호로부터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이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것이 잘못 대중들에게 전달된다면 이것이 언론을 타게 된다면 또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심각한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정보, 특수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선을 제한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청와대는 비밀의 분류에 따라서 다 배포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비밀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그것도 청와대 수석이라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보실의 수석만 본다거나 사회문화수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못 보죠. 딱 거기에 그 개통 라인에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배포선을 확실하게 조정하고 배포선이 많이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이 그 배포선에 들어왔는 사람 같으면은 그 배포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삭제를 시키는 이제 이런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검찰들은 그렇게 활동해 본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판사도 마찬가지죠. 판사는 사실 모든 것을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죠. 검사도 사실은 특수 정보라든가 또는 비밀 정보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 감청부대가 만들고 안보실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밀 문서를 다루는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배포선의 조정이라는 것을 직권남용을 했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취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국정 운영에 대한 무지의 소치고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면은 다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수많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른바 색깔을 뒤집어 씌우고 색안경을 쓰고 그것에 검찰력이라는 사실은 이 안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부족한 그런 검찰을 동원해서 이것을 풀려고 했다. 이것을 뭔가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만일 이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간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남북 관계를 볼 때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처벌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임동원 장관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기소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한 사건으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비서관이 기소되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안정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대북 정책이 특히 보수 정부와 이른바 진보 정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그 전에 진보 정부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제가 임동원 장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되고 또 재판을 받고 한 이런 문제를 한번 우선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가 2002년 12월, 2003년 1월 이 무렵이었죠. 그 당시에 크게 보면은 배경적으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그런 시기였죠. 당시에 저는 대통령 즉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를 맡아가지고 전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 대통령의 핵심 10가지 아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국한된 이 전문적인 그런 어떤 작업을 하지는 않고 저는 그것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노무현 정부가 가야 될 그 방향, 5년간 추진해야 될 그런 국정 과제라든가 국정 목표를 저는 담당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NPT를 탈퇴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는 그런 선언이 2003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전체가 매우 경색되는 이런 사태가 하나 벌어졌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실 분은 하실 거예요. 당시에 이른바 여소야대 상태였어요. 당시에 야당이 여당보다도 더 국회의석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야당들이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어요. 국회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 그런 내용들을 특별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대검 송금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때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때 청와대가 갓 출범했을 때 이래서 2003년 2월 말 3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갓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도 큰 논란이 있었죠. 이 대북 송금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대북 송금 특검을 한편으로는 받아주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금 수정을 하는 행태로 해서 이것을 수사 범위를 축소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4대 국정 원리라는 것을 제가 정립을 그때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던 것을 가지고 4대 국정 원리라는 것을 제가 정립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칙과 신뢰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투명과 공정, 공정과 투명이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대화와 타협, 네 번째가 분권과 자치, 분권과 자율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러한 국정 원리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5년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인수위 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사실은 모든 관공서에 이렇게 액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죠. 자, 그렇게 돼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게 원칙과 신뢰, 그리고 공정과 투명, 투명과 공정, 이것을 매우 중시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칙과 신뢰에 따라서 공정과 투명으로 해서 만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실은 떳떳하지 않을 것이 없다. 설사 뭐 특검을 하더라도 정당한 통치 행위,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는 지난 5년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을 해명했던 당시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대북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악화되는 남북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전과 비하면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그 원칙이라든가 공정 투명이라는 그런 국정 원리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 결국 대북 송금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송금 특검의 결과 임동원 장관이 결국은 구속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남북관계법 위반 이렇게 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형을 받았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임동원 장관님이 회고록을 출판을 하셨어요. 다시 평화라는 회고록을 출판하시는 그 출판장에 가서 임동원 장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고록에서도 그렇고 당신이 그 이후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대북 송금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고 이렇게 법정에 서고 했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임동원 장관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평생을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외교관으로 활동하시고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당신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죠. 뭐 세계적으로도 뭐 누가 말하더라도 페리 프로세스를 사실은 임동원 장관이 입안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였죠.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뀔 그 당시에 보수적인 국회의원들, 보수 세력들이, 보수당들이 이것을 물고 늘어졌죠. 물론 벌써 이 보수적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리고 자민련이었나요? 그 세력들이 임동원 장관을 벌써 이전부터 싫어해가지고 해임 건의안 장관으로 있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또 임동원 장관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연립정부라고 하는 당시에 국민의당하고 자민당이죠. 이것이 연립정부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정도로 당시 보수 세력들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임동원 장관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노력을 했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특검을 하는 행태로 나타났고 그 당시의 정치적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특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 허술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또 저렇게 걸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03년 3월, 4월 이 무렵에 됐을 때 제가 만일 당시에 핵심적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매우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가져왔던 그 정치 철학 또는 국정 원리, 한편으로는 이런 것과 또 여소야대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께 왔을 때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칙적인 면에서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 그런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특검 사태까지도 생기면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사실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가 매우 힘들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한 5년이 지날 무렵 2012년이었어요. 2012년 10월 달인가요? 그 무렵에 정기국회에서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문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NLL을 포기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자기가 그 문건을 봤다, 비밀 그 대화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또 합의문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이 정문원 의원의 이 발표가 뭐 단독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밀스럽게 김정일에게 그것을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둘만의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정문원 의원을 비롯한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이렇게 지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것을 발표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바로 색깔론이.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 접전이 아주 팽팽한 양상으로 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정권이 다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그 속에서 결국은 끄집어내는 것이 색깔론이었어요. 색깔론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이 문재인 후보를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문원 의원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의 대화라는 것은 1급 비밀에 속하거든요. 이것을 지멋대로 열람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쟁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 결국은 그 문서, 그 속기록을 열람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기록을 열람하니까 원본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불똥이 원본 문제로 튀어버렸는 거예요. 당시에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지원에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서도 올리고 또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결국은 최초의 초안문이 없어졌다고, 그것 가지고 결국은 이 공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했다, 이렇게 결국은 물고 늘어진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법원까지 가고, 결국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2심에도 무죄로 판결됐는데, 결국 대부분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으로 해서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대북정책을 실무총괄하는 조명균 비서관과 당시에 안보실장으로서 청와대에서 안보를 총괄했던 백종천 실장님이 결국은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유죄를 선고받았죠. 저는 이 문제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또 대부분 대법관들이 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면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안보실과 관련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법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사고로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정보를 이 문서를 중시하고 기록을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내후년부터 아마 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던 많은 문서들이 이제 열람 이제 비밀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서가 쏟아질 건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수많은 문서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일 사법 단죄가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 기록 체계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록에 남았을 가능성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백종천 조명균의 회의록 폐기 사건도 사실은 몇 가지의 과정상에서는 우리 민주당 쪽에서 또는 이렇게 해서 조금은 좀 나이브하게 정세를 판단했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색깔론을 가지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선거의 어떤 색깔론으로 해서 득표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게 남북관계를 해치는 그런 요인이고 앞으로 이것은 심각한 남북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대북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죠. 아마 2주 전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대북 정책을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내용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 지금 이 9월 달의 시점에서 또는 10월 달의 시점에서 만일 문재인 정부가 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 그때 발표했던 것과 아마 겉으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오기만 하면은 회의장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 산림 협력 또는 대북 살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협상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른바 국제적인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제재 같은 것도 이것을 푸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그것만 보면은 사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앞뒤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앞뒤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런 그때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경우라면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선제 타격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 쉽게 대통령 입에서 쉽게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실은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사령관이라든가 공군 사령관이라든가 이렇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합참의장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오기는 너무 사실은 조심성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전후해서 또 생기는 문제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헌법 3조와 4조에 입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3조는 한반도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4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편다는 건 통일 정책을 편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이 문제는 사실 다 우리 모든 대북 정책의 기본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이 위에 헌법 체계 위에 각종 법률 체계가 있고, 그 법률 체계 위에서 결국은 대통령도 각종인 대북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헌법 3조와 헌법 4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명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정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거 기간이지만 주정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렬하게 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페북인가요? 그때 올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남북 관계를 악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저는 북한에 대한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을 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 조금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삐라라든가 이런 그 대북 전단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좀 오히려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발언도 자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자제하는 이런 노력을 했죠. 신중함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결국은 대북 전단법,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결국은 위헌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걱정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한편으로는 이 평화를 위한 어떤 협상의 대상 또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보면은 없애야 된다는, 체제를 부정하는 이렇게 가는 기본적인 그런 정서를 깔고 있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의 정책이라든가 발언들이 너무 사려 깊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보면은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을 평화쇼라고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또는 평소에서 수많은 댓글 같은 데도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저는
바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 북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뭐 그 다양한 형태로 경제 협력을 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경제 협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경제 협력이 끊어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고 할까요? 뭐 무슨 원조 경제적 지원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도 북한은 훨씬 더 활발하게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2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연속적으로 결국은 2차 핵실험에서 3차, 4차, 5차, 6차 핵실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10년 사이에 북한은 엄청난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화성 15호까지 완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완성했죠. 여기서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북한은 2,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름대로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뭐 몇억 달러 몇이 되는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그걸 경제협력 형태든 뭐 각종인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형태든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정도의 경제적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북한 주민들은 훨씬 더 생활이 나빠지겠죠. 허리띠를 조우게 되겠죠.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결국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돈, 그것은 우리 한국의 주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정도는 마련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이 보수 세력들의 저 마타도, 한편으로는 저 비방, 말도 안 되는 저 공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 이제 평화쇼라고 하는데 그 평화쇼라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그러면서 수소탄 개발하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이 위기 상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라는 이런 엄청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댈 때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 긴장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이런 노력들은 사실은 쇼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훈 국정원장이 됐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됐던 또 당시에 수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국은 맞아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미국도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하고 하노이 정상까지 했지만 그 이후로 한 발짝을 못 나고 북한도 결국은 더 이상 못 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더 이상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서훈 안보실장이든 또는 조명균, 백종천 안보실장, 조명균 비서관의 문제든 또는 임동원 장관에 대한 그런 특검 문제든 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했던 것을 다 평화쇼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라는 거예요. 이 보수 세력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보수 세력들이 특히 일부가 목소리 큰 보수 세력들이 댓글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단단히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보면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이 단단히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른바 민주적인 세력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든 이 민주적인 정치인들, 민주적인 대통령들은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다. 친북 세력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친중 세력이다. 반미 세력이다. 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아주 잘못된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요. 끊임없이 댓글 형태를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페북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재생산해요. 색깔론이죠. 저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보수 세력들이, 극단적인 이 보수 세력들이 광화문에서든 이것을 풀지 않고 자기들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자기들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안 보고 하는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민주 발전도 힘들다고 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정세를 똑바로 보고 있고 자기들만의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다는 이 인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그럴 때만 사실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도 저는 아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색깔론으로 정폭된다면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 그런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종의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앞으로 더욱더 힘든 갈등 상황으로 일종의 준내전 상태로 갈 위험이 있다. 그것이 광화문에서든 또는 온라인상에서든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식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런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을 제어하는 이런 노력을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양식 있는 또 우리 민주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의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인 것 같은데 핵무장론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또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 뒷부분의 질문부터 저는 대답을 하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저는 한 부분은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한 부분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북한에서 나오는 대북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핵을 무장하고 있는 나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절대 보금을 갖고 있는 나라에 남조선이 뭣도 모르고 달 들고 있다. 재래식 무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한국의,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핵무력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아주 보면은 폄훼하고 또는 보면은 비하하고 우습게 보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은, 남조선은 절대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군사력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핵무장을 해서 핵 개발해서 핵무장 국가, 핵 보유 국가가 되면은 북한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핵과 핵을 동시에 같이 가진 나라로서 대등한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러러 본다거나 대단하게 본다거나 이러지는 또 않겠죠. 북한은 자기 체제의 속성상 우리 한국이 북한을 국가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항상 우리 한국을 괴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뭔가 낮은 어떤 레벨의 국가, 자기들은 그 기준을 자주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주성이란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참 수준이 높고 남한은 한참 수준이 낮은 이런 나라로 보는 그런 또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태도는 뭐 별로 변한 게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해서 북한이 고개 숙이고 들어올 리도 없죠. 자기도 핵 가지고 그냥 현재 상태로 지난 어떻게 보면 시기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저는 뭐 두 번째 그 파트에 대한 답이라면은 첫 번째 파트, 만일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엔 안보리 이 5개국 핵을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인 핵 보유국가 5개국은 자기들 외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자기들 외에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NPT 체제라는 걸 만들었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만일 탈퇴를 하면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 가지 원자로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들을 플루토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못 가져오는 이런 이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일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면은 북한에 지금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있잖아요. 핵 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물건도 수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쇠쪼가리 하나도 북한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고, 대한민국은 사실은 해양 국가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핵무장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핵무장이 불가하지만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핵무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이런 다목적으로 핵무장론은 청와대라든가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회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오피니언 리더 쪽에서 또는 일반 대중 차원에서는 저는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이라는 거죠. 지렛대. 여러 가지 협상용이라든가 이런 지렛대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 관련된 협상을 하거나 또는 연관된 대북 관련 협상, 미국과의 협상 이런 데 있어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묘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야기할 때 좀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현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묘안은 없습니다. 묘안은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담한 구상이라고 한 것을 지난 8월 17일인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바다를 뽕밭으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핵을 안 바꾼다라고 이야기했고 대북 비라 살포하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조그만한 단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당국자와 북한이 뭔가 비밀 접촉을 했다라는 이런 조그마한 단신이 나왔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정부가 그 기사를 부인하는 이런 논평도 나오는 걸 제가 좀 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접촉들이야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좀 실무적 차원에서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하는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은 북한을 이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오기에는 저는 묘안은 없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미국과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운전자론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뭔가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는 운전자의 역할을 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그 다리, 가교 역할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런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더 북한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절대 상대하지 않고 뭐 인간 자체가 싫다는 정도니까 어떻게 바이든 정부와 현재 이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다리 역할,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뭔가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워낙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저는 힘든 상태다 이렇게 봐요.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14합의문이라는 것이 살아가 있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14합의문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도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있었죠. 금강산 관광은 당시에 관광객이 피살돼서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이라는 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비핵 개방 삼천이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밀 접촉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밀 접촉이라는 게 동남아에서 그때 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가능했다고 보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저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보다도 더 힘든, 박근혜 정부 시기는 그래도 뭔가 중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더 이상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너무 친중적인 정책을 펴서 중국의 그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뭔가 일종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참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봐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유일하게 뭔가 이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이 위원장이 결국은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바이든 정부는 사실은 지난 집권 2년 동안은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폈죠. 그런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요. 이제 한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최소한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도록, 더 이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현재의 상태로 핵을 동결시키는 이런 어떤 협상을 저는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전에 벌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나 걸쳐서 정상회담을 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과 협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조금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른 그런 면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이 앞장서는 거였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데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오히려 계획을 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볼까요? 통일 문제는 우리의 숙명이지만 평화 통일이 필요함에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평화 통일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이제 강연을 통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야 이것이 두 개가 다 돼야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저도 지난 40년간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통일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각종 노력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평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평화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라는 것.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 남과 북의 평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평화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일단 각자성을 인정하고 국가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전쟁을 위협하지 않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비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울리면 돼요. 교류 협력하고 서로 공통의 이익이 되는 것을 개발하고 또 민족적 관심사를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거.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위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통일은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는 이 평화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무력이고 무력 통일, 흡수 통일, 이거 다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저는 평화가 우선이다. 이 평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평화를 통일에게 종속적인 것, 평화를 통일을 수식하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평화를 독자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강조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날 평양 정상회담에 가기 출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14선언 1주년이 되는 2008년 10월 1일 날 그때 우리가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 평화를 통일에 종속되는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는 평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은 이제는 전 잊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통일을 전 잊어버리는 것이 평화 정착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7월 달에 쾌레버 재단 독일에 가서 하신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는 통일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에 집중해서 평화의 전략을 수립하고 평화의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태도이고 자세이고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몽상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안보는 미국과 차질 없이 협력하면서 중국과 경제관계도 잘 끌고 갈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이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데가 박근혜 정부 시기예요.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은 친미, 친중이었어요. 친미, 친중. 그리고 반일, 반북. 친미, 친중, 반일, 반북. 이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어서 한편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안보라고 봤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를 경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에서도 중요해요. 안보야 동맹관계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특히 북한이 핵까지 개발해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더욱더 안보에 그런 어떤 미국의 핵 우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안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이른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른바 기술이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 첨단 제품의 공급망, 첨단 기술의 이 유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계속적으로 3차, 4차 산업혁명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는 기술 협력도 포함되어 있고 무역 협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인적 교류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은 안보만이 아니고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오늘날 같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최근에 지난 1년 사이에 벌써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제1 원인은 석유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중국이 이른바 코로나 제로라는 정책에 의해서 방역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많은 수출을 해가지고 결국 그 흑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루어내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신중한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신중한 대중 정책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핵심 이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외교라는 것도 사실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신중함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외교적 어떤 태도 중에 하나가 저는 신중함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다음 전쟁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사실은 대만이 사실은 요새 대만 해협이 긴장으로 부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두면은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서로를 자극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대만에서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현 집권당 민진당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말아라는 아마 그런 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에서도 대만에 대한 입장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긴장이 격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제가 하나 생각하면은 만일 대만에 유사시가 발생하면은 1차적으로는 대만 스스로가 방어를 하겠죠. 그걸 위해서 대만이 군사력을 강화시킬 거고 다양한 방어적 무기들을 이제 미국이 공급을 할 것이고 그것을 구입할 것이고 대만의 국방비를 저는 정액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라고 봐요. 두 번째는 아마도 가장 대만과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죠. 주로 해군, 공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일미군, 그리고 괌에 있는 그 공군, 미군, 여기들이 저는 동원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본토에 있는 그런 미 공군이라든가 뭐 해군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주한미 공군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2006년 1월 달에 한미 간에 합의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한미 공군 정도는 저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빠지면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 육군은 대만 해협의 유사시에는 뭐 저는 동원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육군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주한미 공군이 뭐 사실은 공군력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위기가 발생하고 전쟁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기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것을 막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제 답을 하고 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당히 생각보다는 시간이 또 빨리 쑥 지나가네요.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외교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그리고 그와 둘러싼 우리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다양한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강연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어떨 때는 또 토론하고 패론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